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서 제87부 폭풍 전야, 진주성, 위기에 처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1593년 6월, 일본군이 한양에서 철퇴한 지도 어느덧 2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죠. 진주성에는 전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한양에서 철퇴해서 남해안 일대까지 물러는 가는데 본국으로 귀환하진 않았어요. 물론 본인들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죠.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문에 집에 가지를 못해요. 이 양반이 아주 서슬퍼렇게 노려보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외성을 쌓아서 장기 주둔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게 됐어요. 기껏 지금 국가적인 역량을 기울여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지금 패배를 인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지금 외교적으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이라도 얻어내려면은 뭔가 공세적인 카드 하나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바로 진주성을 다시 한번 공략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개전 초기에 승승장구했던 일본군이 남해안까지 밀려났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호남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주요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군이 호남을 점령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여러 전투 중에서도 특히 진주성 공략 실패는 굉장히 뼈아픈 실패였어요. 이에 대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지난번의 패전에 대해서 서력도 할 겸, 또 외교적 협상력도 높일 겸, 남해안에 집결한 모든 일본군을 총동원해서 다시 한번 진주성을 공략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 다음에 사전 밑밥을 까게 됐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놀고 들었다 놨다 이걸 상당히 잘하는 편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일단 진주성 공략에 앞서서 조선에 출병했던 제장들을 비겁자라고 맹비난을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야단부터 치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데 전쟁 기간 중에 임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판단되는 몇몇 다이묘들의 영지를 몰수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시마즈 요시히로를 비롯한 몇몇 다이묘들한테는 너네 만약에 똑바로 안 하면은 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너네도 영지가 몰수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온갖 정치적 공갈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오랫동안 자신을 섬겨왔던 군사 구로다 칸베에조차도 처벌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로다 칸베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설이 있는데 이시다 미스나리의 모함을 받아서 그런 거라는 설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로다 칸베까지 처벌을 받는 모습이 나오니까 일본의 제장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런 히스테릭한 분노를 보고서 공포에 떨게 되었다는 거죠. 참고로 이 구로다 칸베라는 인물이 전에도 한번 언뜻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본군 선번대장이었던 구로다 나가마사의 아버지예요. 그 부친이고 일본에서는 이제 드라마나 이런 소재로 꽤 많이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군사 칸베라는 이제 드라마도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런 구로다 칸베조차도 처벌을 받으니까 당연히 여러 제장들은 공포에 떨게 되죠. 이거 우리도 저렇게 아작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선에 출병했던 일본의 제장들도 뭐라고 판단을 하게 되냐면은 적어도 최소한 진주성 하나만큼이라도 함락을 시켜야지만이 태압의 진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프로이스의 일본 사이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선에 있던 장수들 사이에는 우선 성취를 축조하고 그것을 끝낸 뒤 앞서의 아카쿠니, 여기가 이제 전라도예요. 전라도를 공략하러 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 있던 장수들은 좀 뭔가 수세적인 입장을 전달을 한 거죠. 일단 먼저 수비를 굳건히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회를 봐가지고 전라도를 다시 재공략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였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마침 이제 강군으로 와 있던 구로다 칸베,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이름이 뭐냐면은 구로다 요시타카인데 일명 이제 구로다 칸베로 좀 많이 불리는 인물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구로다 칸베를 보내가지고 이러한 의향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있던 장수들 입장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말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거 화낼 게 뻔하니까 그나마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좀 말을 들어주고 나름 신임하는
군사 칸베이를 보내가지고 좀 이제 전달을 하고자 했던 거죠. 자, 그러나 조선에 있던 장수들의 이러한 회답 의견은 노 관백의 노여움을 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적어도 아카니쿠를 한 번이라도 공격하고 난 뒤에 사자를 보냈어야 했다. 그러니까 외교적 협상을 할 때는 하더라도 일단 먼저 공세적인 카드를 하나 잡아가지고 성과를 낸 다음에 그리고 했어야지, 무작정 외교적 협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항복하겠다는 거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비겁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또한 구로다 요시타카에 대해서도 매우 화를 내며 너 강군으로 가가지고 왜 그거밖에 안 하고 오냐 하면서 그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윽고 그 복록과 저택들을 몰수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엄청난 진노를 맞이하게 된 현지에 있는 일본 장수들, 결론은 이제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된 이상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진주성 하나만큼이라도 따야지만이 이 진노를 피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히스테릭한 신경질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군사적으로 중원은 고사하고 조선 반도조차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물러나 버리면은 자기 꼴이 뭐가 되냐 이거죠.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뭔가 소정의 성과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일본군이 한양까지 그냥 철퇴한 상황에서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뭘 얻어낼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만 일단 외교적 협상을 위해서 물러나는 거다라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한 가지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 성과를 진주성 공략이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쥐어짜듯이 쥐어짜듯이 현장에 있는 장수들을 독촉을 한 거예요. 그런 이제 고도의 전략인데, 아무튼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진주성 공략 명령을 하달받은 고니시, 고민의 장기죠.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협상 중인데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주성에서 대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혹시 그 외교적 협상이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니시는 결국 협상 중이었던 협상 파트너였죠, 그죠? 명예 유격대장 심유경에게 이러한 정황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니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군의 목표는 진주성을 점령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따라서 차라리 조선군이 저항하지 말고 진주성을 비우면 일본군이 형식적으로 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바로 물러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6격의 전첩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담을 갖고 난 다음에 심유경이 조선 조정에다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전달을 해줬냐면은 일본이 진주를 공격하는 것은 저들이 지난해에 사륙당한 것을 분하게 여겨서이다. 그리고 송노야, 여기서 말하는 송노야가 경약, 송창을 말하는 거죠. 송노야의 금약은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군을 공격하지 말라는 이제 지시였어요. 금약의 명이 분명히 있는데도 어찌하여 귀국 병사들은 풀을 베는 일본 군사를 자주 죽이는가. 그러니까 이제 보급품을 조달하러 나왔던 일본군 소부대들을 조선군이 이제 계속 공략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관백이 보낸 글에 저들이 이미 대명의 약속을 따르지 않으니 너희들도 진주로 공격하여 그 성지를 격파하여 지난날의 수치를 씻으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도요토미가 진주성 공략의 명분으로 잡았던 거는 지금 협상 중인데 너네 조선군이 자꾸 이렇게 일본군을 공격하지 않냐. 특히 이순신 같은 경우는 웅천 외성을 대대적으로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그러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핑계로 잡은 건데 이건 진짜 완전 핑계였고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진주성을 공략할 생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하 내용을 보시면요. 또 이 행장이 바로 고니시죠. 나의 말이 절박한 것을 보고는, 그러니까 심의경이 현장에서 만류하는 말을 해요. 너네 그렇게 했다가 이거 협상 파토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고니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번에 진주로 가는 우리 일본 군대가 30만 명이나 되니, 사실 요거는 거짓말이에요. 요건 허풍이고 30만 명이나 되니 아마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편지를 보내어 은밀히 알려
진주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예봉을 피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 일본 군대도 성이 텅 비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는 곧 철병하여 동쪽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딜을 갖다 거는 거죠. 조선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냐면은 그냥 차라리 저항하지 말고 성을 비우고 일단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어쩔 수 없이 히데요시 명령이라서 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진성을 점령했다가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우리도 물러나겠다. 그러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조선의 장령들도 이를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심의경을 통해서 조선 측의 이런 의사를 타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명예 유격대장 심의경은 즉각 이 소식을 명예 경략 송응창이 전달을 했고, 또 이제 송응창이 다시 또 이제 조선 조정에다 전달을 해주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조명연합군의 지도부는 완전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명예 경략 송응창은 일본군 진영에 서신을 보내가지고 즉각 진주성 공략을 중단해라 라는 것을 이제 엄중히 항의합니다. 근데 뭐 말이 줘서 엄중히 항의하지 실력 행사 없이 항의해봤자 이게 먹히겠어요, 그죠? 하지만 진주성 공략은 태압에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정말 서슬퍼런 명령이었다는 거죠. 현재 있는 일본군 장수들 입장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전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6월 15일 무렵 일본군은 병력을 총집결하여 마침내 진주성 방면으로 진군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진주성으로 진군해오는 일본군 병력은 무려 10만에 달하는 대군이었어요. 뭐 정확하게는 9만 3천 정도였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거의 10만 명이 달하는 엄청난 대부대였죠. 사실상 이제 조선을 건너왔던 병력을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긁어 모아서 최소한의 수비대만 남기고 그냥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진주성 공략에 차출된 일본군은요, 선봉에서 활약했던 고니시 가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고니시하고 가토가 유명하지만 사실 일본의 그 다이묘들 중에서 고니시하고 가토는 원래 급이 높은 다이묘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총사령관 우키다와 그 밖에 상당히 급이 높은 다이묘들까지 대거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 지휘부는 진주성 공략군을 몇 개 부대로 나눠요. 그러면서 크게 봤을 때 한쪽 팀은 진주성을 공략하고 한쪽 팀은 진주성을 혹시라도 구원하러 올지 모르는 조명연합군을 차단하고, 그리고 수군 역시 동원해가지고 이순신이 진주성을 돕지 못하게끔 견제하고, 그렇게 해서 진주성을 고립해가지고 일거의 성을 무너뜨린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조선 조정은 서둘러 명군에게 진주성을 구원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독자적으로 남도의 조선군도 진주성을 구원해라 하면서 총집결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왜냐면 이 말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일본군이 출격을 한 거기 때문에 조명연합군 입장에선 이거 뭐 대처할 시간도 사실 마땅치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예상 밖으로 엄청난 일본군의 군세에 일선에 있던 대부분의 장수들은 출진하기를 꺼려합니다. 명군은 물론이거니와 도원수 권율조차도 출진을 주저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곽지호조차도 진주성 구원을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곽지호는 뭐라고 이제 항명을 하냐면은 나 하나 죽는 건 아깝지 않다. 그런데 내가 이 전쟁 기간 동안 애써 양성했던 이 정예병들을 진주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모조리 잃어버릴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효순이 곽지호로 하여금 진주에 달려가 함께 지키게 하니 곽지호가 따르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오직 임기응변할 수 있는 자만이 제대로 군사를 부릴 수 있고 지혜로운 자만이 적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적병의 성대한 세력을 보건대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할 기세를 떨치고 있는데 3리밖에 안 되는 외로운 성으로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나는 차라리 밖에서 원조를 할지언정 성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였다. 하면서 이제 곽지호가 이렇게 항명을 하죠. 자, 그러자 좌순찰사 김늑이 그를 꾸짖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대가 대장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군율에 어쩌려는가 하자 곽지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몸이 죽는 것은 좋기 아까울 것이 없으나 전투 경험이 많아 노련한 군졸들을 어떻게 참아 버릴 수 있습니까? 하였다. 그러니까 곽지호가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냉철한 판단을 많이 하는 인물이죠. 예전에 김시민이 유승인의 입성을 거부했던 것을 두고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잖아요. 그게 성을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방략이었다라고 이제 그런 평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곽지호가 굉장히 이런 면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내리는 인물인데 내가 볼 때 이건 정말 승산이 없다. 선저병법에서도 승산이 없는 싸움은 피해도 좋다라고 하는 판국에 내가 거기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일부러 죽는 것은
이거는 너무 막심한 손해 아니냐 이거죠. 나 하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키운 정의병들을 몽땅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곽지우조차도 이렇게 항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결국 곽지우마저도 진주성 구원을 거부를 하자 급한 대로 이제 홍계남과 선거위를 비롯한 몇몇 장수들이 진주성을 구원하겠다고 남하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병력 격차가 크니까 워낙에 절망적인 상황인지라 대부분 입성을 주저하고 인근 지역에 주둔하면서 견제 정도 역할만 할 뿐이었다는 거죠. 자, 이쯤 되자 다들 이제 진주성을 포기하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명예 유격대장 심유경의 권유대로 일시적으로 진주성에서 물러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과론적인 건데 결과론적으로 일본군이 진주성만 점령하고 물러나긴 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역사 결과를 아니까 그런 거지만 사실 당시 조선 입장에서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얘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곱게 물러나줬지 등록망촉이라고 내친 김에 진주성도 먹었으니까 바로 전라도로 가자 그럴지 어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조선 조정은 어쨌든 간에 진주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여보지만 사실 때도 많이 늦은 감이 있는 상황이었고 다들 주저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나 진주성의 국민들은 지난 1차 공방전 때 수성에 성공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우리가 수성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오히려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대규모 일본군이 몰려온다고 하니까 호남이나 다른 방면으로 도망을 친 게 아니라 진주성 쪽으로 꾸역꾸역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진주성에는 무려 6만이나 되는 국민들이 들어앉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진주성에 입성한 조선군이 총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알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진주성이 완벽한 나중에 이제 학살전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조선군이 여기 근처에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희신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전사자가 나왔나를 파악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당시 조선군이 아마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거는 힘들다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 이 안에 들어갔던 조선군은 대략 한 3,000명 정도 수준, 많이 잡아봐야 한 10,000명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명군은 사실상 진주성 구원을 포기하고 있고 물론 뭐 이제 명군 내에서는 몇몇 부대가 돕겠다고 내려는 갔는데 얘들도 막상 들어가지는 못해요. 조선군조차도 진주성 구원을 주저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진주성을 지키고자 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있는 장면이에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래도 여기서 마지막까지 싸우자. 진짜 유리처럼 깨질지언정 깡통처럼 찌그러지지는 말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단 뒤로 물러나가지고 훗날을 기억하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동서고금 전쟁사에서 정말 흔하게 보는 광경 중 하나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마지막까지 진주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진주목사 서예원의 경우 명군을 접대하기 위해서 상주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급보를 듣고서 서둘러 진주로 복귀를 합니다. 또 창의사 김천일, 경상우병사 최경애, 충청병사 황진, 사천 현감 장윤, 의병장 고종우 등 그 밖에 이제 몇몇 의병장들이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고종우를 비롯해서 이때 왔던 의병들 가운데서는 호남 의병들도 꽤 많았다라는 거예요. 진주는 엄밀히 말하면 영남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당시 이제 영남 의병장들이 호남 의병장들한테 진주는 경상도 영역의 성역이니까 당신들이 일부러 여기 와가지고 죽을 필요 없지 않냐. 그냥 호남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호남 의병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순망치한 진주성이 무너지면 그 다음번에 호남 지역도 위태로워지는데 당연히 진주성에서 먼저 커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데 니꺼 내꺼 구역이 어딨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죽을 자리인 거 알면서도 여기에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원래 수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총지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진주 목사 서예원인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 서예원이라는 인물은 천상문관이에요. 그래서 행정 능력은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전투에 대한 경험도 소양도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서예원은요 개전 초기에 김해부사로 있으면서 정말 순식간에 일본군에게 성을 빼앗긴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지휘력에 큰 의심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해안에 대한 그런 비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좀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비판할 점이 없지는 않은데 서해안에 대해서 비판할 점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서해안 입장에서는요.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은 원래 진주성 안에 없었어요. 바깥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진주성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진주 목사라는 직책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지라는 걸 알면서도 어쨌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내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명분도 구원을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고 도원수 권율조차도 지금 주저하고 있고 아예 곽지원은 항명하고 있고 뭐 선거위 홍계남 이런 사람들도 근처까지는 왔는데 막상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서해원이 임무를 방기하고 도망을 친다. 뭐 비난은 받고 좀 처벌은 받겠지만 그래도 목숨은 건질 수 있었겠죠. 원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를 들어왔다는 거는요. 나름 이것도 자신의 직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점은 비판을 하되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이제 비난은 좀 하지 말자.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서해안의 지휘력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진주성 수성구는 창의사 김천일과 경상 우병사 최경혜를 도 절차에서로 추대를 하고 실질적인 야전 지휘관으로는 충청병사 황진 이분이 또 이제 그동안 전공을 많이 세운 장군이죠. 황진을 수성장으로 삼아서 진주성 사수를 결의하게 됩니다. 이처럼 진주성은 대군에 포위된 채 외부의 구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마치 큰 바다에 뜬 조각배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진주성 수성군도 나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진주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구성된 강력한 방어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형 또한 수성에 매우 유리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촉성로가 있는 남무는 남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성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뭐 수군을 끌고 와서 견제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공성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서문의 경우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지형이기 때문에 역시 방어에 유리했고 북문의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당시에는 습지대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호를 파고 물을 채워넣어가지고 해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동문이었는데 이 동문 지역이 좀 무리하게 확장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방어 구역이 넓은 데다가 지대가 또 낮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취약 지점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적병이 비로소 진성을 범하면서 곁에 있는 고을의 군사를 나눠 배치하여 밖의 원조를 막는 한편 본성을 백겹으로 에워싸고 주둔하니 사면 수백 리가 그들 군사로 가득하였다. 홍계남 등이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니 깃발이 하늘을 가리고 함성이 땅을 진동하였으며 포위 속에서 있는 진주성이 마치 큰 바다에 뜬 외로운 배와 같았으므로 두려워서 감히 진격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홍계남이 구원한다고 오기는 맞는데 그 안에 도대체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력의 차가 너무 분명했다는 거죠. 이에 앞서 성 안에서는 성 남쪽에 있는 촉성루는 강물과 잇닿아 있는 험절한 곳이니만큼 적이 필시 범하지 못할 것이고 서쪽과 북쪽은 참호를 파서 물을 채웠으니 동쪽 한 곳으로만 적의 공격을 받게 되리라 생각하였다. 라면서 당시 수성 측도 나름 이제 예상하고 있는 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진주성 수성군 지휘부는 만약 일본군이 공략해 들어온다면 취약 지점인 동문 쪽이 집중 공세가 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진주성 수성군 역시 병력은 열세하지만 바로 그 취약 지점을 집중적으로 방어를 한다면은 해볼만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이 좀 잘 풀리게 된다면은 진주성이 버텨주잖아요? 그러면 조명연합군도 생각을 달리 하겠죠. 저거 버티네? 그러면서 이제 조명연합군이 대대적으로 구원을 와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설사 진주성이 함락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본군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강요하게 된다면은 일본군이 이 이상 진격을 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말레는 진주성만 먹고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최대한 피해를 준다면은 얘들이 설사 욕심이 생긴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진군할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 또한 보람 있는 죽음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과연 진주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